영하 12도 서울 외곽 국도변에 군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럼통 화덕 앞에 쪼그려 앉은 여자의 등에는 생후 4달짜리 아기가 묶여 있었죠.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백발의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윤이 맞지? 그 아이는 누구야? 재벌그룹 회장은 아들이 죽은 뒤 며느리가 임신한 채 쫓겨났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전부 파헤쳐. 그날 이후로 군밤파는 며느리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이 목소리가 닿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눈부신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하 12도 서울 외곽 국도변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드럼통 화덕의 붉은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하윤은 갈라진 손으로 밤하를 뒤적이며 화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포대기로 감싼 생후 4달짜리 아기 시우가 엎여 있었죠. 밤이요 군밤, 따끈따끈한 군밤이요. 하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지만 국도를 달리는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일으키는 바람에 화덕의 불꽃이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포대기 위에 한 겹 더 감쌌습니다. 목도리가 빠진 목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었지만 하윤은 이를 악물고 밤하를 뒤집었습니다. 시우가 보채기 시작하자 하윤이 등 뒤로 손을 뻗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시우야. 엄마가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갈게. 발밑에는 종이 박스 위에 매직펜으로 군밤 3,000원이라고 쓴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팔린 양은 고작 5봉지. 하윤은 얼어붙은 손으로 연탄을 갈아 끼우다가 손끝이 화덕 모서리에 닿아 움찔했지만 피가 맺힌 손가락을 입에 물고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군밤 좌판 앞을 지나쳤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태주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기도 물류센터를 점검하고 서울 자택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해외 출장의 피로가 눈꺼풀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화덕 앞에 서 있는 여인의 옆모습에 강태주의 눈이 멈췄습니다. 차 세워.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강태주가 차 문을 열고 내려 성큼성큼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덕 불빛에 비친 얼굴,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야윈 볼, 갈라진 입술, 그리고 등에 업힌 아기. 강태주의 발이 멈췄습니다. 하윤아.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본 하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주의 시선이 포대기 사이로 보이는 아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하윤이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준혁 씨 아이예요, 아버님. 강태주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고 입술을 깨무는 강태주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내 손주라고 손주가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했어? 왜 이런 데서 이 꼴로 있는 거야? 하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연락할 시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강태주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강태주가 운전기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트렁크에 담요 있지. 당장 가져와. 운전기사가 뛰어가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왔고 강태주가 직접 포대기 위로 시우를 감쌌습니다. 아이의 볼에 닿은 강태주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강태주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에 열려있는 식당 찾아. 지금 당장. 하윤이 화덕과 리어카를 번갈아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아버님, 이것들을 두고 갈 수가. 강태주가 직접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길가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 아이부터 따뜻한 데 데려가자.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만에 자신을 사람 이름으로 불러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강태주는 세단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해외에서 전화로 전해 들은 아들의 부고, 장례에도 가지 못한 자책, 그 사이 며느리와 손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강태주가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홍대 인근 대학교 졸업 전시회장, 미술학도 서하윤이 자신의 유화작품 앞에 서서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강준혁이었죠. 이 그림 어떤 마음으로 그린 거예요? 하윤이 준혁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창문을 열면 보이는 하늘이요. 아직 어둡지만 곧 밝아질 것 같은 그 순간을 담고 싶었어요. 준혁이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 한 점을 사이에 두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고 전시회장의 불이 꺼질 때쯤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6개월 뒤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하윤의 아버지가 읍내 철물점 옆 과일가게에서 정성껏 고른 선물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오미란이 보따리를 흘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하윤의 아버지가 읍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한다는 말에 오미란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식사 내내 오미란은 하윤의 부모에게 말을 거의 건네지 않았고 하윤의 어머니가 건넨 인사에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세라가 하객 한 명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왜 저런 집안 여자를 골랐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오미라는 양가 인사 시간에 하윤의 어머니 손을 잡는 척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후 하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오미란의 한약 심부름, 세라의 명품 수선, 픽업, 대저택 구석구석의 청소와 빨래까지 도맡았죠. 준혁이 저녁에 돌아와 미안한 얼굴로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다, 미안해. 하윤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우리 오늘도 그림 그릴까? 저녁이면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서 나란히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윤은 미술학원 강사 면접을 여러 차례 봤지만 오미란이 번번이 가로막았습니다. 강씨 집안 며느리가 밖에서 돈벌이를 해. 체면이 뭐가 되겠어. 하윤은 원래 생리가 불규칙했고 시댁 살림에 쫓기느라 자기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꿈도 건강도 하나씩 접어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윤이 택시를 잡아 달려갔지만 준혁은 이미 수술대 위에서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이 강남 교차로에서 준혁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죠. 하윤이 응급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오미란이 복도에서 울고 있는 하윤을 발견하고 어깨를 밀쳤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앞에서 울어. 네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장례 3일 동안 오미라는 하윤에게 조문객 앞에 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장례식장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아침, 하윤이 현관문을 열자 자신의 캐리어와 옷가지가 현관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팔짱을 끼고 대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 내 자리는 없어. 준혁이 없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 당장 나가. 하윤이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준혁 씨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단 한 푼도 없어. 전부 시아버지하고 내 명이야. 더 할 말 있어. 세라가 2층 난간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리고 내려다봤습니다. 하윤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겨울비가 내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 현금은 23만 원. 하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준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시댁 대문이 등 뒤에서 철컥 닫히던 순간 하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캐리어 바퀴가 골목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하윤은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그대로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현금 23만 원을 손끝으로 몇 번이고 더듬으며 버스 정류장 벤치에 캐리어를 세워놓고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하윤은 서울 외곽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매물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보증금 없는 방을 찾았지만 첫 번째 중개소에서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보증금 없이는 안 돼요. 두 번째 중개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중개소 문을 열었을 때 중개인이 하윤의 캐리어와 갈라진 입술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도 보증금 없는 매물은 없어요. 하윤이 네 번째 중개소 문을 밀었을 때는 이미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안경을 쓴 중개인이 낡은 파일을 뒤적거리다가 한 장을 뽑아 하윤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하나 있긴 해요. 반지하 3평 반. 월세 28만 원인데 보증금은 없는 대신 월세 하루라도 밀리면 자물쇠 바로 바꿔요. 하윤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벽마다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고 창문은 반쪽만 열리는 방이었습니다. 천장 한쪽 구석에 물자국이 동그랗게 퍼져 있었죠. 보일러는 돼요. 이틀에 한 번 돌리면 돼요. 매일 돌리면 가스비 감당 못해요. 하윤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하윤이 가방 지퍼를 열고 현금을 꺼내 탁자 위에 한 장씩 놓았습니다. 10,000원짜리 23장. 5만 원이 모자랐죠. 아저씨, 이게 전부예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반드시 갚을게요. 중개인이 돈을 천천히 세다가 손을 멈추고 하윤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딱 일주일이에요. 못 채우면 나한테 열쇠 돌려줘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윤이 두 손으로 열쇠를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쪽방에 캐리어를 밀어넣고 짐을 풀 겨를도 없이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구인 전단지를 뜯어 카운터에 내밀었죠. 야간 알바 자리 아직 있어요. 점장이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시급 9,860원. 오늘부터 가능해요. 하윤이 앞치마를 받아매고 형광등 아래 카운터에 섰습니다. 첫날 밤 담배 재고를 종류별로 세고 냉장고 음료 자리를 정리하고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분류대에 옮겨 놓았습니다. 새벽 2시 손님이 끊긴 사이에 바닥을 대걸레로 밀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하윤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다시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같은 일과가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쪽방으로 돌아오면 보일러가 꺼진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코트를 덮은 채 잠이 들었죠. 해가 뜨면 근처 공원 수도에서 세수를 하고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재고 박스를 나르던 하윤이 갑자기 박스를 내려놓고 바닥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속이 한꺼번에 뒤집히면서 입안에 신물이 차올랐죠. 하윤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세면대를 두 손으로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하다가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핏기가 없었습니다. 끼니를 너무 거른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아침에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닷새째도 엿새째도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회째 아침 하윤은 편의점 진열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임신 테스트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직원 화장실 변기 위에 테스트기를 올려놓고 3분을 기다렸죠. 두 줄이 떠올랐습니다. 하윤은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화장실 문을 등지고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하윤의 두 눈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쪽방으로 돌아온 하윤이 이불 위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윗집 발소리가 천장 사이로 둔탁하게 울릴 때마다 곰팡이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하윤의 손이 아랫배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참 동안 그 자세로 꼼짝 않고 누워 있다가 하윤이 몸을 돌려 벽을 향했습니다. 벽에 붙은 곰팡이 얼룩이 코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근처 산부인과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접수 용지에 이름을 적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죠.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였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원래 불규칙했어요.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하윤 쪽으로 돌려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여요. 8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산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철분제 꼭 챙겨 드세요. 밥은 제대로 드시고 있어요. 하윤이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더 묻지 않고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진료비 15,000원을 내고 약국에서 철분제 한 통을 샀습니다. 약국 문을 나서며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42,000원이었습니다. 하윤이 약봉지를 가슴팍에 끼우고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기용품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분유통과 아기 옷이 보였습니다. 하윤의 걸음이 반박자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고개만 잠깐 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앞을 봤죠. 같은 시각 강성그룹 본가 거실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유리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부채꼴로 펼쳐놓고 맞은편 소파에 조필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필성이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류 한 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보험금 15억은 내일 오전에 계좌로 들어와. 문제는 이거야. 조필성이 다른 서류를 꺼내 오미란 앞으로 밀었습니다. 준혁이 명예재산이 생각보다 많아. 아파트 2채에 예금 합치면 8억은 넘어. 며느리가 나중에 법대로 자기 목 달라고 나오면 절반 가까이 내줘야 돼. 오미란이 서류를 집어들고 안경 너머로 한 줄 한 줄 읽다가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년이 그런 머리가 돌아가겠어. 시골에서 그림이나 그리던 게 뭘 안다고.
조필성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꾸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만 귀띔해주면 바로 법원으로 뛰어가. 미리 막아야 해. 오미란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손톱이 팔뚝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조필성이 가방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더 꺼냈습니다. 노란색 표지에 가정법원 도장이 찍힌 양식이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야. 가정법원에 내는 서류인데 며느리 이름으로 내가 전부 작성해놨어. 접수부터 처리까지 내가 아는 법무사한테 맡기면 깔끔하게 끝나. 오미란이 서류를 받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꼼꼼히 읽었죠. 며느리 도장은 인감 위조는 내가 사람 써놨어. 이틀이면 나와. 오미란이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조필성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들키면 조필성이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 돌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뭘 알아? 상속이 뭔지 법원이 뭔지도 모르는 애야. 서류 한 장이면 끝이야. 조필성이 가방 안쪽 주머니를 손바닥으로 톡 쳤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외장 하드 하나가 들어 있었죠. 오미란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위조 서류 사본을 공모 첫날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해 둔 것이었습니다. 조필성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미란도 예외가 아니었죠. 세라 몫은 오미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따로 챙겨놨어. 아파트 한 채 이름 돌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빼서 세라 계좌에 넣으면 돼. 오미란이 거실 창 앞으로 걸어가 커튼을 한쪽으로 젖혔습니다. 정원 너머로 강성그룹 본사 건물 꼭대기에 붙은 로고가 저녁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오미란의 얼굴 위로 본사 로고 불빛이 겹쳤죠. 강세라가 거실 계단을 내려오며 소파 위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엄마, 다 된 거야. 오미란이 커튼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내일 모레면 끝나. 세라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힐끗 보다가 조필성을 향해 턱을 까딱했습니다. 아저씨, 내 목 확실한 거지. 조필성이 커피잔을 다시 들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걱정 마. 세라가 소파에 몸을 던지며 웃었습니다. 그 언니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다. 오미란이 돌아서며 딸을 봤습니다. 궁금해할 것도 없어. 갈 데도 없는 년이야. 같은 시각 쪽방에서 하윤은 철분제한 알을 수돗물에 삼키고 이불을 끌어올려 무릎까지 덮었습니다. 보일러가 이틀째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하윤이 아랫배 위에 두 손을 겹쳐 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갈라진 손끝에서는 아직 핏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안은 김이 자욱했습니다. 강태주가 하윤 앞에 뚝배기를 밀어놓고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이나 반복했죠. 담요에 쌓인 시우가 하윤의 옆자리에서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밥부터 먹어. 하윤이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넣는 순간 하윤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간 게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죠. 강태주가 하윤이 밥을 먹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뚝배기가 반쯤 비었을 때 강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이가 널 내쫓은 거지. 하윤이 숟가락을 뚝배기 안에 세워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장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님이 현관에 제 캐리어를 꺼내 놓으셨어요.
준혁이 재산은 어머님이 다 정리하셨다고 했어요. 제 앞으로 남은 건 없다고요. 강태주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검지 끝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보험금도. 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어머님이 알아서 처리하셨다고만 들었어요. 강태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국밥집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넌 상속 포기서에 서명한 적 없는 거지. 네. 한 번도요. 강태주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정호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죠. 한 실장. 내일 아침 8시까지 사무실에서 봐. 준혁이 사망 이후 재산 이동 내역 전부 준비해놔. 보험금, 부동산, 예금 하나도 빠짐없이. 전화를 끊고 강태주가 하윤을 받습니다. 임신한 걸 미란이는 몰랐고. 네. 저도 쫓겨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생리가 원래 불규칙해서 이상한 줄 몰랐어요. 강태주가 시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요 사이로 시우의 작은 손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그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죠. 손톱이 쌀알만 했습니다. 혼자 나왔다고 했지. 네. 쪽방에서 배가 아파서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이틀 만에 나왔어요. 강태주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쥔 손등에 핏줄이 굵게 올라왔죠. 지금 사는 데는 어디야? 여기서 20분 거리의 반지하 쪽방이에요. 월세 28만 원인데 이번 달은 아직 못 냈어요. 군밤은 언제부터 팔았어? 시우 낳고 한 달 뒤부터요. 공장 야간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군밤이라도 팔면 시우를 업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강태주가 눈을 감고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눈을 떴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하윤이 고개를 들어 강태주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연락처를 몰랐어요. 시댁에서 아버님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과 연이 끊겼다고만 하셨어요. 강태주의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아들 준혁이 살아있을 때도 오미라는 강태주와 준혁 사이를 철저하게 막아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강태주가 사업차 해외에 머무는 동안 오미라는 준혁에게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다고 말했고 강태주에게는 아들이 연락을 거부한다고 전했죠. 그 사이에 준혁이가 결혼한 것도 나는 몰랐어. 강태주가 탁자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 가지 더 추가해. 준혁이 사망 당시 교통사고 처리 서류 전부 그리고 가정법원에 제출된 상속 관련 서류 원본 확인해. 특히 상속 포기 신고서가 있으면 접수 날짜, 도장 대조까지 전부 해. 전화를 끊고 강태주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하윤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이 사람한테 연락해. 최윤아 변호사야. 내 일을 오래 맡아온 사람이야. 내 상황을 말하면 알아서 움직여줄 거야. 하윤이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명함 모서리가 흔들렸죠. 아버님, 저는 도움을 받을 처지를 따질 때가 아니야. 시우는 내 손자야. 강태주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하윤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하윤은 고개를 숙여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강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국밥값을 치르고 돌아오면서 종업원에게 수육 한 접시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더 먹어. 국물만으로는 안 돼. 하윤 앞에 수육 접시가 놓였습니다. 하윤이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턱이 움직일 때마다 볼 위로 뭔가가 흘러내렸지만
하윤은 닦지 않고 계속 씹었죠. 강태주가 시우 옆에 앉아 담요를 다시 여며주었습니다. 시우의 볼이 분홍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시우의 이마에 손등을 갖다 대며 체온을 확인했죠. 열은 없는 것 같다. 시우는 다행히 튼튼해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강태주가 시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콧날, 귓볼 하나까지 아들 준혁을 그대로 옮겨놓은 얼굴이었죠. 이 녀석은 준혁이 판박이구나. 하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처음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강태주가 일어서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내일 아침에 한 실장이 차를 보낼 테니까 최 변호사 사무실로 가. 알겠지.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강태주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당장 급한 데 쓰고 나머지는 시우 분유 사. 하윤이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의 손이 봉투를 쥔 채 꼼짝 않았습니다. 강태주가 국밥집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기하던 검은 세단 뒤에서 한정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주가 차에 올라타며 한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전에 하윤이 사는 곳으로 차 한 대 보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강태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유리문 너머로 하윤이 시우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태주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국도로 빠져나갔죠. 국밥집 안에서 하윤은 시우를 포대기에 다시 묶고 봉투를 가슴 안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윤이 시우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쪽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검은 세단 한 대가 하윤의 쪽방 앞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한정우가 운전석에서 내려 반지하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왔죠. 계단에 낀 얼음을 피하며 철문 앞에 서자 문틈 사이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서하윤 씨, 한정우입니다.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안에서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하윤이 시우를 포대기에 묶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보일러가 돌지 않은 방 안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한정우가 문 안쪽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벽에 번진 검은 곰팡이,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한 채, 구석에 놓인 분유통 하나와 철분제 병이 전부였습니다. 한정우가 입을 다문 채 반박자 늦게 고개를 돌렸죠. 차에 카시트 준비해뒀습니다. 아기 먼저 태우시죠. 하윤이 시우를 안고 골목을 올라와 세단 뒷좌석에 탔습니다. 카시트 버클에 시우를 눕히는 하윤의 손이 서툴렀습니다. 버클이 2번 헛돌았고 한정우가 백미러로 그 모습을 확인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왼쪽 끈을 먼저 채우시면 됩니다. 하윤이 끈을 채우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시우가 눈을 뜨다가 다시 감았죠. 한정우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30분 뒤 세단이 서울 서초동의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윤이 시우를 안고 내려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리자 유리문 너머로 접수대가 보였죠. 접수대 직원이 하윤의 낡은 점퍼와 등에 묶인 포대기를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최윤아 변호사님 면담 예약된 서하윤입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고 나서 복도 끝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자 39살의 최윤아가 책상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 재킷, 안경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최윤아가 하윤에게 의자를 권하며 물컵을 먼저 내밀었죠. 앉으세요. 물 먼저 드세요. 하윤이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윤아가 맞은편에 앉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회장님한테 상황을 대략 들었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정확하니까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하윤이 시우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 시어머님이 저를 내보내셨어요. 장례 끝나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상속이나 보험금은 제가 서명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머님이 다 처리하셨다고만 들었어요. 최윤아가 펜으로 수첩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상속 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도장도 안 찍었고 법원에 간 적도 없어요. 서류를 본 적도 없어요. 최윤아가 펜을 멈추고 하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윤 씨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낸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최윤아가 수첩을 접고 책상 서랍에서 노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새벽에 자료를 보내왔어요. 하윤 씨 남편 명의 재산 이동 내역이에요. 같이 확인해 보죠. 최윤아가 파일을 펼쳐 하윤 앞으로 돌렸습니다. 하윤이 몸을 앞으로 숙여 서류를 들여다봤죠. 남편분 사망 이후 한 달 안에 아파트 2채, 소유권이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갔어요. 강남 한 채, 분당 한 채, 예금 8억은 전액 인출됐고요. 하윤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8억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보험금 15억은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당일에 3개 계좌로 쪼개져서 빠져나갔어요. 최윤아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한 곳은 조필성이라는 사람 명에, 한 곳은 강세라 씨 명에, 나머지 하나는 누구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계좌예요. 하윤이 서류 위의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15억. 준혁이 보험금이 15억이었어요. 네. 그리고 가정법원에 하윤 씨 이름으로 상속 포기 신고서가 접수돼 있어요. 접수일은 남편분 사망 후 20일째 되는 날이고 접수를 대행한 법무사는 조필성이 소개한 사람이에요. 최윤아가 파일에서 한 장을 빼내 하윤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인감 도장 찍힌 부분 보세요. 이게 하윤 씨 인감이 맞아요. 하윤이 도장 자국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보다가 입을 열었죠. 제 인감은 시댁 서랍에 두고 나왔어요. 쫓겨날 때 가져올 겨를이 없었어요. 최윤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쪽에서 서랍에 있던 인감을 가져다 쓴 거네요. 인감이 진짜인지 위조한 건지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느 쪽이든 하윤 씨 동의 없이 낸 서류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최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서초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회장님이 오늘 오전에 한 가지 더 부탁하셨어요. 하윤 씨 이름으로 된 빚이나 보증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하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빚이요.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최윤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상속 서류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다른 서류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최윤아가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분쯤 통화한 뒤에 수화기를 내려놓고 하윤을 봤습니다. 최윤아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확인됐어요. 하윤 씨 이름으로 보증이 2건 잡혀 있어요. 각각 250만 원, 합쳐서 500만 원. 둘 다 사채업자한테 빌린 건데 하윤 씨가 한 게 아니죠. 하윤이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요. 알아요. 필적 감정을 하면 바로 드러날 거예요. 이것도 같이 정리할게요. 최윤아가 수첩에 마지막 줄을 적고 펜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윤 씨,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감 재발급 받으세요. 기존 인감은 분실 신고하고 새 인감으로 바꿔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더 이상 도용을 못해요. 오늘 중으로 주민센터 가실 수 있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하윤이 시우를 안아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윤아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죠. 하윤 씨, 이건 시간이 걸려요. 조급해하지 말고 무슨 연락이 오든 시어머니 쪽 사람한테는 일절 응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저한테 먼저 전화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윤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시우가 포대기 안에서 작은 손을 내밀어 하윤의 턱을 더듬었습니다. 하윤이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입술을 갖다 댔죠. 같은 시각 강성그룹 회장 집무실입니다. 강태주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한정우가 올려놓은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책상 맞은편에 허리를 고추 세우고 서서 보고를 시작했죠. 보험금 15억 원은 사모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당일 3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됐습니다. 5억은 조필성 명의 계좌, 3억은 세라, 시명의 계좌, 나머지 7억은 확인이 안 되는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주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아파트 2채는 사망 후 14일 만에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증여 형식인데 서하윤 씨의 상속 포기가 먼저 처리됐기 때문에 서류상 문제없이 넘어간 겁니다. 강태주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한정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접수한 법무사가 누구야? 조필성이 연결해준 법무사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폐업 상태이고 전화도 끊겨 있습니다. 찾아. 폐업했든 이사를 갔든 어디 있든 찾아내. 한정우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뭐야? 서하윤 씨 이름으로 된 보증이 2건 확인됐습니다. 각각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이고 대출처는 둘 다 사채업자입니다. 서명 필적이 서하윤 씨 본인 것과 다릅니다. 강태주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굵게 올라왔죠. 하윤이는 이 사실을 몰라.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서류를 탁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죠. 집무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한 실장. 예. 미란이한테는 내가 한국에 돌아온 걸 알리지 마. 내가 하윤이를 만난 것도 최 변호사를 붙인 것도 일절 알려선 안 돼. 증거가 전부 모일 때까지는 조용히 가야 해. 미란이가 눈치채면 서류를 없앨 수도 있어. 한정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주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한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이 계좌에서 1억을 빼서 내가 따로 만들어 놓은 계좌로 옮겨. 미란이 눈에 안 띄는 경로로 해. 하윤이한테 나중에 쓸 돈이야. 한정우가 통장을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체 경로는 제가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태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책상 오른쪽 구석에 놓인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에서 25살의 준혁이 대학 졸업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죠. 강태주의 시선이 사진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액자 유리 위를 천천히 스치고
손끝이 준혁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태주가 액자를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윤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최 변호사. 나야. 하윤이 만났지. 네, 회장님. 방금 면담 마쳤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서, 무효화 절차 바로 들어가고 보증건도 같이 정리해줘. 그리고 하윤이 아이 친자 확인 검사도 준비해. 내 손자인 걸 서류로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해. 알겠습니다. 친자 확인은 회장님 쪽 검체도 필요합니다. 내일 보내줄게. 하윤이한테는 내가 뒤에서 움직이는 건 필요한 만큼만 알려. 지금은 아이 돌보는데 집중하게 해줘. 강태주가 전화를 끊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올렸죠.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겨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주의 양손이 등 뒤로 깍지를 끼었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어져 있었고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같은 시각 하윤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인감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포대기 안에서 칭얼거렸고 하윤이 한 손으로 시우의 등을 토닥이며 다른 손으로 펜을 잡았죠.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채웠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새 인감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처리됐습니다. 기존 인감은 오늘부로 효력이 없어요. 하윤이 새 인감 증명서를 가방 깊숙이 넣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건물 밖 계단에 서서 시우의 포대기를 다시 여며주었죠. 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하윤의 걸음은 어젯밤 국도 위에서보다 반 박자 빨라져 있었습니다. 하윤이 군밤 화덕을 국도변에서 끌고 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쪽방에서 가장 가까운 재래시장 입구 분식집 앞 빈자리에 드럼통 화덕을 놓고 군밤을 볶기 시작했죠. 국도변보다 사람이 많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눈초리는 따갑기만 했습니다. 여기 자리 잡으려면 상인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맞은편 생선 가게 주인이 팔짱을 끼고 다가왔습니다. 하윤이 시우를 업은 채 허리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어디에 가서 허가를 받으면 될까요? 저쪽 끝에 상인의 사무실 있어요. 김도영 회장님한테 가봐요. 하윤이 화덕불을 줄이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채소가게, 정육점, 반찬 가게가 늘어서 있었죠. 상인들이 하윤의 등에 업힌 아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은 시장 맨 끝 낡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63세 김도영이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고개를 내밀었죠. 뭐야, 누구야? 저 시장 입구에서 군밤 팔아도 되는지 여쭤보러 왔어요. 김도영이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갈라진 손, 등에 업힌 아기까지 한 번에 눈에 담았죠. 자릿세 낼 수 있어. 하윤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돼요.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자릿세 꼭 내겠습니다. 김도영이 안경을 벗어 셔츠 자락에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빈자리가 많아. 입구 오른쪽 분식집 옆자리. 거기서 2달만 해봐. 2달 안에 자릿세 못 내면 그때 나가야 해. 하윤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김도영이 손을 내저으며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김도영이 고개만 돌려 말했죠. 아기 데리고 장사하려면 바람막이라도 쳐. 저쪽 철물점에서 비닐 한 롤 빌려줄 테니까. 하윤이 철물점에서 비닐을 받아 화덕 주변에 바람막이를 만들었습니다. 투명 비닐 사이로 시장 통로가 비쳐 보였고 드럼통 위에서 군밤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죠.
시우가 포대기 안에서 잠든 채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첫날 매출은 12,000원이었습니다. 국도변보다 3배 가까이 늘었지만 분유값과 월세를 합치면 턱없이 부족했죠. 사흘째 되던 저녁, 분식집 주인 박순자가 떡볶이 한 접시를 들고 하윤 앞에 나타났습니다. 58살의 박순자는 곱슬머리에 앞치마를 두 겹으로 두르고 있었죠. 이거 남은 거야.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왔어. 하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주머니도 장사하셔야 하는데. 박순자가 접시를 화덕 옆에 턱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먹어. 아기 엄마가 굶으면 젖도 안 나와. 하윤이 입술을 깨물다가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넣고 씹는데 볼 위로 뭔가가 흘러내렸죠. 하윤이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가 하윤 옆에 쪼그려 앉으며 시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기 이름이 뭐야? 시우요. 시우. 이쁜 이름이네. 몇 개월이야? 4달 됐어요. 박순자가 시우의 볼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시우가 잠결에 입을 오물거렸죠. 남편은 하윤이 떡볶이를 씹던 입을 멈췄습니다. 한참 뒤에 대답했죠. 돌아가셨어요. 박순자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탁 치고 일어서며 말했죠. 내일부터 밥 때 되면 우리 가게로 와. 국물이라도 한 그릇 줄 테니까. 사양하면 화낼 거야. 하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박순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분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윤이 빈 접시를 들고 분식집 앞에 가져다 놓았죠. 박순자가 접시를 받으며 하윤의 손을 봤습니다. 갈라진 손가락마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갑 없이 밤을 까면 손이 다 망가져. 내일 면장갑 한 켤레 가져다 줄게. 하윤이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긴. 손이 그게 뭐야? 박순자가 허를 끌끌 차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의 화덕 옆에 면장갑 2켤레와 핫팩 3개가 비닐봉지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봉지 위에 박순자의 글씨로 장갑 끼고 일해라고 적혀 있었죠. 하윤이 장갑을 끼고 군밤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장갑 안에서 따뜻해지자 밤 껍질을 까는 속도가 빨라졌죠. 그날 저녁 최윤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윤 씨, 인감 분실 신고 처리된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상속 포기 신고서 무효 소송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 초에 법원에 접수할 거예요. 하윤이 화덕불을 조절하며 전화기를 어깨에 끼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증 2건은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하윤 씨 필적이 아닌 걸로 확인됐어요. 이쪽도 무효 절차 들어갑니다. 하윤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시우를 내려다봤죠. 시우가 포대기 안에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하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볼게. 시우가 작은 손을 내밀어 하윤의 턱을 잡았습니다. 하윤이 그 손을 잡고 입을 맞췄죠. 이틀 뒤 저녁 하윤이 군밤 장사를 마치고 화덕을 정리하는데 낯선 남자 2명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패딩에 마스크를 쓴 차림이었죠. 한 명이 하윤 앞에 서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서하윤 씨 맞죠? 보증건 250만 원 상환 요청서입니다. 하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어요. 서류에 이름이랑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로 온 거예요.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다시 올 겁니다. 하윤이 종이를 받아들고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남자가 돌아서서 시장 밖으로 사라졌죠. 박순자가 분식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야, 저 사람들 뭐야?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 일이에요. 하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최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사채업자가 시장으로 찾아왔어요. 최윤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하윤 씨, 절대 돈 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무효 절차 진행 중이니까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요. 하윤이 전화를 끊고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화덕 위에 남은 군밤을 봉지에 담아 정리하기 시작했죠. 박순자가 팔짱을 끼고 하윤 옆에 서서 시장 입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면 나한테 말해. 시장 사람들이 가만 안 둬. 하윤이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웃음이 입가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죠. 같은 시각 강성그룹 본가 거실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고 맞은편에 강세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죠. 전화를 끄는 오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세라가 손톱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법무사? 상속포기 서류 처리해 준 사람. 사무실 전화도 끊기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 오미란이 전화기를 소파 쿠션 위에 던졌습니다. 세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죠. 그게 왜 문제야? 서류는 이미 법원에 들어갔잖아. 법원에 들어간 건 맞는데 그년이 나중에 뭔가 알아채면 법무사를 찾아갈 수 있잖아. 그때 법무사 입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렸죠. 필성이한테 전화해. 법무사 찾아서 입 막으라고 해. 세라가 전화기를 들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 언니가 뭘 안다고 이렇게까지 해. 상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오미란이 걸음을 멈추고 세라를 돌아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더 위험해. 모르는 사람 옆에 아는 사람이 붙으면 끝이야. 세라가 조필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조필성이 받았죠. 아저씨, 엄마가 법무사 찾으래. 연락이 안 된다고. 조필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전화가 끊기자 세라가 오미란을 봤습니다. 아저씨가 알아본다잖아. 오미란이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정원나무가 겨울바람에 가지를 흔들고 있었죠. 오미란의 손가락이 커튼, 천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년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 아직 서울에 있는지. 세라가 소파에 등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엄마, 진짜 그 언니가 뭘 하겠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넌 사람을 너무 만만하게 봐. 오미란이 커튼에서 손을 떼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미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날 밤 쪽방에서 하윤은 시우에게 분유를 먹이며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유통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통을 기울여 마지막 가루를 털어냈죠. 내일 아침 시장 문이 열리기 전에 분유를 사러 가야 했습니다. 하윤이 시우를 가슴에 안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방바닥이 미지근하게 따뜻했죠. 시우가 분유를 다 먹고 하윤의 가슴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윤이 시우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쓸어 넘기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갈라진 천장 사이로 윗집 불빛이 가느다랗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하윤의 전화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강태주의 번호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 실장이 데리러 갈 거야. 만날 사람이 있어.
하윤이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우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 한정우가 쪽방 앞에 세단을 세웠습니다. 하윤이 시우를 포대기에 묶고 차에 올라탔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강남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가 30분을 달려 역삼동의 4층짜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한정우가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갔고 복도 끝 사무실 문을 열자 강태주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펼치고 있었죠. 강태주가 하윤을 보고 손짓했습니다. 들어와. 앉아. 하윤이 빈 의자에 앉자 강태주가 맞은편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서진이라고 해. 벤처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42살의 이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진입니다.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윤이 어깨를 움츠리며 인사했습니다. 서하윤입니다. 강태주가 팔짱을 풀며 하윤을 봤습니다. 하윤아, 네가 지난번에 군밤 팔면서 시우 업고 다니기 편한 포대기가 없다고 했지.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끈이 너무 얇아서 어깨가 파이고 아기 목을 제대로 못 받쳐줘요. 강태주가 이서진 쪽으로 턱짓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 생각을 말해봐. 하윤이 가방에서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쪽방에서 볼펜으로 그린 포대기 스케치였죠. 어깨끈 폭을 넓히고 아기 목받침 부분을 높인 구조였습니다. 이서진이 스케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종이를 돌려가며 구석구석 살펴본 뒤에 고개를 끄덕였죠. 디자인 감각이 있으시네요. 시장에 이런 제품이 없어요. 이서진이 서류 한 장을 하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시제품이 나오면 그때 정식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윤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제품 제작 비용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서진이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 있어요. 아내가 애 업고 다니면서 어깨가 다 망가졌어요. 이런 제품이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강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해봐. 못하겠으면 말하고 할 수 있으면 해봐. 하윤이 스케치를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성그룹 본가 거실입니다. 오미란이 조필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필성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법무사는 찾았어. 지방으로 내려가서 숨어 있더라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당분간 입 다물겠다고 했어. 오미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돈을 더 원하더라고. 3천만 원 줬어. 오미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 먹는 하마야. 그래서 확실한 거야. 확실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 조필성이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오미란에게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에서 군밤을 팔고 있어. 서울 외곽 재래시장이야. 오미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덕 앞에 쪼그려 앉은 하윤과 포대기에 엎인 아기가 보였죠. 오미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기가 왜 있어? 전현이 아기를 어디서 데려온 거야? 조필성이 전화기를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낳은 거지. 준혁이 아이인 것 같아. 오미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려 접시 위에서 찰랑거렸죠. 뭐라고? 그년이 임신한 상태에서 나간 거야. 그런 것 같아. 나이를 보면 시기가 맞아. 오미란이 거실을 두 바퀴 돌았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을 때리는 소리가 빨라졌죠.
준혁이 아이면 상속권이 있어. 그렇지. 조필성이 다리를 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가 확인되면 그 아이한테 상속분이 돌아가. 며느리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오미란이 걸음을 멈추고 조필성 앞에 섰습니다. 오미란의 입이 일자로 다물려 있었죠. 그년한테 가야겠어. 내가 직접. 조필성이 손을 들어 오미란을 제지했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 가서 뭘 할 건데. 괜히 일을 키우지 말고 돈으로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나아. 얼마면 되겠어. 500. 500이면 그녀는 덥석 물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궁한데. 오미란이 다시 소파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손가락이 팔뚝을 파고들었죠. 좋아. 그년한테 500 들고 가서 각서 받아와. 아이 아버지가 준혁이가 아니라는 각서. 조필성이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게 낫지. 보름 뒤 하윤은 시장 군밤 화덕 옆에 작은 접이식 탁자를 놓고 천 조각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낮에는 군밤을 팔고 손님이 끊기는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포대기 시제품을 만들었죠. 박순자가 분식집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군밤도 팔고 바느질도 하고 넌 손이 10개야. 하윤이 천을 재단하며 웃었습니다. 10개였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 하윤이 재봉틀 대신 손바느질로 어깨끈을 만들었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을 3번이나 찔렸죠. 피가 날 때마다 박순자가 분식집에서 반창고를 가져다 줬습니다. 또 찔렸어. 골무 끼고 해. 골무가 없어요. 박순자가 가게 뒤쪽 서랍을 뒤져 오래된 금속 골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 쓰던 거야. 가져. 일주일 뒤 시제품 첫 번째가 완성됐습니다. 하윤이 시우를 시제품 포대기에 올려 업었죠. 어깨끈이 넓어서 무게가 분산됐고 목받침이 시우의 머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줬습니다. 하윤이 시장 통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박순자가 하윤의 어깨를 잡고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다르다. 어깨가 안 파이네. 맞은편 채소가게 주인이 다가와 포대기를 만져봤습니다. 이거 팔아. 내 며느리 하나 사줄게. 하윤이 시제품 사진을 찍어 이서진에게 보냈습니다. 2시간 뒤 이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죠. 사진 봤습니다. 마감이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내일 사무실로 가져올 수 있어요. 다음 날 이서진이 포대기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직원 김지혜에게 건넸습니다. 27살의 김지혜가 아기 인형에 포대기를 씌워 업어봤죠. 대표님, 이거 진짜 좋아요. 끈이 안 파여요. 이서진이 하윤에게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5천만 원. 초기 투자금으로 넣겠습니다. 제조, 포장, 온라인 입점까지 이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윤이 서류 위의 숫자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생각해 두신 거 있어요. 시우맘이요. 시우 덕분에 시작한 거니까요. 이서진이 펜으로 서류 위에 시우맘이라고 적었습니다. 로고는 제가 직접 그릴게요. 하윤이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바느질하다 찔린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사흘 뒤 오후 하윤이 시장에서 군밤을 팔고 있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조필성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차림이었죠. 조필성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 하윤의 화덕 앞에 섰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필성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3초가 걸렸죠. 시댁에서 몇 번 마주쳤던 오미란의 지인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고생이 많다. 하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필성이 화덕 옆 의자에 허락 없이 앉으며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죠.
어머님이 보내신 거야. 500만 원. 그동안 힘들었을 테니까 이걸로 좀 편하게 살아. 하윤이 봉투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님이 왜 갑자기? 조필성이 봉투를 화덕 위에 올려놓으며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 장만 써주면 돼. 별거 아니야. 하윤이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본인 서하윤은 고 강준혁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하윤의 손이 종이를 쥔 채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야. 아이 아버지가 준혁이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 서명하면 500은 바로 내 거야. 하윤이 종이를 조필성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죠. 시우는 준혁이 아이예요. 서명 못해요. 조필성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하윤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잘 생각해. 500이 적으면 더 줄 수도 있어. 근데 안 쓰면 일이 복잡해져. 복잡해지든 말든 못 써요.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에 엎인 시우가 울음을 터뜨렸죠. 하윤이 시우의 등을 토닥이며 조필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돌아가세요. 조필성이 봉투와 종이를 거두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후회할 거야. 조필성이 돌아서서 시장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시장 입구를 빠져나갔죠. 박순자가 분식집에서 나와 하윤 옆에 섰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얼굴이 험상궂던데. 시댁 쪽 사람이에요. 박순자가 하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최윤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방금 조필성이라는 사람이 시장으로 찾아왔어요. 시우가 준혁이 아이가 아니라는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최윤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 얼굴 봤죠? 오늘 날짜, 시간, 장소 다 기록해 두세요. 녹음은 못했어도 정황 기록이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든 시어머니든 누가 오든 절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하윤이 전화를 끊고 시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우가 울음을 그치고 하윤의 턱 아래에 얼굴을 묻고 있었죠. 하윤이 시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감싸며 화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군밤 볶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 시장 통로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우맘 첫 번째 제품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간 날 하윤은 시장 군밤 화덕 옆에서 전화기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시우맘 포대기 가격은 49,000원이었죠. 상품 사진은 시우를 시제품 포대기에 엎고 시장 통로를 걷는 모습을 박순자가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첫날 주문은 3건이었습니다. 하윤이 전화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화덕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확인했죠. 셋째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하윤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순자가 화덕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죠. 3개 팔렸어요. 3개. 첫날인데 3개면 잘한 거 아니야. 첫 주 주문은 17건, 둘째 주에는 32건으로 늘었습니다. 구매자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죠. 어깨가 진짜 안 아프다. 아기가 이 포대기만 하면 잠든다. 천이 부드럽고 아기 피부에 자극이 없다 같은 글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이서진이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윤 씨, 이번 달 매출이 2천만 원 넘었어요. 하윤이 군밤 봉지를 묶던 손을 멈췄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재주문 비율이 30%가 넘어요. 한 번 산 사람이 주변에 추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서진이 다음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포대기 한 종류로는 한계가 있으니
아기띠와 수면 조끼를 추가하자는 것이었죠. 하윤이 그날 밤부터 쪽방에서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아기띠는 포대기의 어깨끈 구조를 살리면서 허리 벨트를 추가한 형태로 설계했고, 수면 조끼는 아기가 뒤척여도 배가 드러나지 않도록 옆구리 단추를 넣었습니다. 보름 뒤 시제품 2종류가 완성됐고, 이서진의 사무실에서 김지혜가 아기 인형의 아기띠를 씌워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허리가 편해요. 기존에 나온 아기띠랑 완전 달라요. 이서진이 수면 조끼의 옆구리 단추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구조는 시장에 없어요. 특허 출원 넣겠습니다. 새 종류 제품이 온라인에 올라간 지 2달 만에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서진이 사무실 옆 빈 방을 시우맘 사무실로 내줬죠. 하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붙은 문패를 받습니다. 시우맘이라고 적힌 종이를 문에 테이프로 붙이는 하윤의 손이 떨렸죠. 같은 시각 강성그룹 본가 안방입니다. 오미란이 침대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검색창에 시우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오미란의 눈이 상품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시우를 업고 시장 통로를 걷는 하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미란이 노트북을 탁 닫았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오며 세라를 불렀죠. 세라야. 세라가 소파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년이 장사를 시작했어. 시우맘이라고 아기용품을 만들어 팔고 있더라. 세라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군밤 팔던 년이 아기용품을.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오미란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손톱으로 팔걸이를 긁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혼자서는 못해. 누군가 뒤에 있어. 세라가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필성이한테는 내가 직접 할 거야. 너는 그년 가게 후기부터 다 읽어봐. 누가 투자했는지, 어디서 만드는지 단서가 있을 거야. 세라가 전화기로 시우맘 스토어에 접속했습니다. 후기를 스크롤하며 한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죠. 엄마, 후기가 300개 넘어. 별점도 거의 만점이야. 오미란의 입술이 얇아졌습니다. 손톱이 팔걸이 가죽을 파고들었죠. 월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어. 스토어에는 안 나오는데 주문 건수 보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아. 오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죠. 그년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변호사를 쓸 거야. 변호사가 붙으면 상속 서류를 파헤칠 거고. 세라가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아직 안 들켰잖아. 너무 앞서 걱정하는 거 아니야. 오미란이 돌아서며 세라를 봤습니다. 안 들킨 게 아니야. 아직 안 찾은 거야. 찾기 시작하면 끝이야. 오미란이 전화기를 들어 조필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4번 울리고 조필성이 받았죠. 필성아, 그년이 시우맘이라고 장사를 시작했어. 알고 있었어. 조필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도 오늘 알았어.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는 건 확실해. 누군지 알아내. 알아볼게. 그런데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어. 뭐야? 회장 양반이 한국에 돌아온 것 같아. 강성그룹 비서실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 오미란의 손이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그 영감이 돌아왔다고. 확실하진 않아. 확인 중이야. 빨리 확인해. 그 영감이 돌아온 거랑 그년이 장사 시작한 거랑 시기가 겹치면 보통 일이 아니야. 오미란이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소파 위에 내던졌습니다. 세라가 오미란의 얼굴을 올려다봤죠. 오미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아버지가.
닥쳐. 생각 좀 하자. 오미란이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했죠. 다음 날 아침 강태주의 집무실입니다. 한정호가 서류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주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굵은 글씨로 결과가 적혀 있었죠. 강태주가 파일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우가 내 손자가 맞아. 네.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강태주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책상 위 액자 속 준혁의 사진을 잠깐 보다가 한정우를 봤죠. 최 변호사한테 연락해. 상속 포기 신고서, 무효 소송의 친자 확인 결과를 추가해. 시우의 상속권도 같이 확보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쪽 동향은 한정우가 다른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모님이 어제 조필성과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회장님 귀국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치를 채기 시작했구나. 예상보다 빨라. 대응 방침을 바꾸시겠습니까? 강태주가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니, 계획대로 가. 하윤이한테 넘길 돈은 이미 옮겨놨고 최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거의 끝냈어. 미란이가 먼저 움직이게 놔둬. 움직여야 꼬리가 나와. 한정우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강태주의 양손이 등 뒤로 깍지를 꼈습니다. 같은 시각 시우맘 사무실에서 하윤이 새벽에 그린 스케치를 벽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가을 시즌 신제품, 아기 겉삭의 디자인이었죠. 김지혜가 모니터 앞에서 주문 목록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표님, 쿠팡 로켓 배송 입점 제안이 정식으로 왔어요. 하윤이 벽에 테이프를 붙이던 손을 멈추고 김지혜를 봤습니다. 정식으로요. 네. 담당자가 다음 주에 미팅하자고 했어요. 입점 조건은 월 출고량 1000개 이상이래요. 하윤이 스케치 옆에 메모를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1000개면 지금 공장 한 곳으로는 빠듯한데. 이서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소규모 봉제 공장 하나 찾았어요. 내일 같이 가보시죠.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죠. 다음 날 하윤과 이서진이 경기도 광주의 봉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대표가 시우맘 포대기 샘플을 보더니 재봉 라인 한 줄을 시우맘 전용으로 돌리겠다고 했죠. 하윤이 재봉 라인을 따라 걸으며 천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실밥이 튀어나온 곳을 손가락으로 짚어 공장 대표에게 보여줬죠. 여기 마감을 좀 더 단단하게 해주세요. 아기 손에 닿는 부분이니까요. 이서진이 하윤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품질에 이렇게 까다로운 대표는 처음 봅니다. 하윤이 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가 쓸 제품이니까요. 공장을 나서는 길에 하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하윤이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윤아. 오미란이었습니다. 하윤의 걸음이 멈췄죠. 잘 지내고 있다며. 장사가 잘 된다면서. 하윤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우맘이라고. 이름 잘 지었더라. 근데 하윤아, 그 아이가 우리 준혁이 아이는 아니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그게 너한테 좋아. 하윤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어머님, 시우는 준혁 씨 아이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 내가 한 번 더 좋게 말할 때 정리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윤이 전화기를 내리고 공장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서진이 차 옆에서 하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무슨 전화였어요? 시댁이에요. 하윤이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안전벨트를 매는 하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쿠팡 로켓 배송 입점 첫 주 시우맘 포대기가 육아용품 카테고리 상위 10개 안에 들었습니다. 주문이 하루에 100건을 넘기기 시작했죠. 창업 5달째 월 매출이 3억 원을 넘겼습니다. 하윤이 오전에 사무실에서 디자인을 잡고 오후에 공장 품질을 확인하고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 포장을 도우는 일과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직원이 한 명 더 필요해졌습니다. 하윤이 이서진에게 말했죠. 저처럼 아이 키우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엄마를 뽑고 싶어요. 일주일 만에 29살의 한부모 엄마 정미영이 입사했습니다. 정미영은 2살 딸을 키우고 있었고 이전에 의류회사에서 포장 일을 했던 경력이 있었죠. 하윤이 정미영에게 첫 출근 날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바로 퇴근하세요. 아이가 먼저예요. 정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창업 6달째 육아 전문 온라인 매체에서 시우맘을 취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가 사무실을 방문해 하윤을 인터뷰했죠. 대표님, 시우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하윤이 벽에 붙은 첫 번째 스케치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군밤을 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마땅한 포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신다고 들었는데 맞으세요? 네. 시우가 저한테 전부예요.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간 날 시우맘 스마트 스토어 방문자 수가 하루 만에 10배로 뛰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해서 김지혜와 정미영이 밤 10시까지 포장 작업을 했죠. 강성그룹 본가 안방입니다. 오미란이 침대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군밤 팔던 싱글맘, 월 매출 3억 육아 브랜드 대표가 되다였죠. 기사 속 사진에 하윤이 시우를 안고 웃는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노트북 화면을 손바닥으로 내리 눌렀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죠. 세라야. 세라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엄마? 얼굴이 하얘. 이거 봐. 세라가 노트북 앞에 앉아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세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월 매출 3억이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사에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누가 조금만 파면 우리한테까지 올라와. 세라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언니 입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입만 막으면 되겠어. 이미 기사가 나갔는데. 오미란이 전화기를 들어 조필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 봤어. 조필성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봤어.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커지고 있어. 회장 양반은 확인됐어. 한국에 돌아와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성그룹 비서실장 한정호가 법무법인 최윤아 변호사를 접촉한 흔적이 있어. 오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죠. 최윤아. 그 변호사가 누군데? 재산 분쟁 전문이야. 그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으면 상속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야. 오미란이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라가 오미란의 팔을 잡았죠. 엄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그 영감이 변호사까지 붙인 거야. 오미란이 이를 악물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필성아, 우리가 먼저 쳐야 해.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 무슨 수를 쓸 건데.
손자를 데려올 거야. 양육권 소송을 걸어. 며느리가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안 된다고. 쪽방에서 군밤 팔던 년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조필성이 잠깐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육권은 쉽지 않아. 할머니가 친엄마한테서 아이를 데려오는 건 법적으로 거의 안 돼. 안 되는 건 없어. 방법을 찾아. 오미란이 전화를 끊고 세라를 받습니다. 신고 하나 넣어. 아동학대 신고.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동학대. 그 언니가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닌데. 때렸든 안 때렸든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를 받아. 조사 기간 동안 그년 장사에 타격이 가고 기사가 나오면 더 시끄러워져. 그 틈에 양육권 소송을 거는 거야. 세라가 입술을 깨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흘 뒤 오전 시우맘 사무실에 구청 아동보호 담당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김지혜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죠. 대표님,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하윤이 회의실에서 나와 담당자를 맞았습니다. 서하윤 씨 맞으시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동학대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신고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요. 하윤이 사무실 구석 아기 매트 위에서 뒹굴고 있는 시우를 가리켰습니다. 담당자가 시우에게 다가가 몸 상태를 확인했죠. 시우가 낯선 사람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하윤이 달려가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 몸에 다친 곳은 없고 영양 상태도 양호하네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나간 뒤 하윤이 시우를 안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죠. 하윤이 전화기를 꺼내 최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구청에서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나왔어요. 하윤 씨가 아이를 학대했을 리 없으니 거짓 신고예요. 구청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하윤이 전화를 끊고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우가 울음을 그치고 하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일주일 뒤 강태주의 집무실입니다. 한정우가 서류를 올리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측의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 사실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양육권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태주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최 변호사한테 연락해. 이제 우리도 시작하자고 전해. 상속 포기 신고서, 무효 소송, 재산 횡령 고소, 서류 위조 고발. 한꺼번에 넣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란이한테 내가 직접 만나자고 전해. 이번 주 금요일 본가에서. 금요일 저녁 강성그룹 본가 거실입니다. 오미란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세라가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주가 들어왔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한정호에게 건네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오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주와 오미란의 눈이 마주쳤죠. 오래간만이네. 오미란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강태주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말할게. 준혁이 상속 포기 신고서, 네가 위조한 거 다 알고 있어. 오미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죠.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직접 포기한 거야. 강태주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펼쳤습니다. 인감 감정 결과야. 하윤이 인감이 도용된 거로 나왔어. 접수를 대행한 법무사도 찾았고 그 사람이 조필성 소개로 움직인 것까지 전부 확인됐어. 강태주가 두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보험금 15억 이체네요. 입금 당일에 3개 계좌로 쪼개져서
빠져나갔어. 조필성 명의로 5억, 세라 명의로 3억, 나머지 7억은 차명 계좌야. 세 번째 서류를 올려놓았죠. 아파트 2채 소유권 이전 기록. 사망 후 14일 만에 내 이름으로 넘겼어. 하윤이 상속 포기가 처리된 걸 이용한 거지. 오미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넓게 펼쳐져 있었고 오미란의 시선이 숫자 위를 바쁘게 훑었죠. 세라가 옆에서 오미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오미란이 세라의 손을 뿌리치며 강태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증거가 있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강태주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야. 시우는 준혁이 아이가 맞아. 내 손자야. 오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죠. 그 아이가 준혁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여기 있잖아. 검사 결과가. 눈으로 안 보여. 강태주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오미란이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세라가 소파 끝에서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강태주가 세라를 봤습니다. 몰랐으면 돌려줘. 지금이라도. 세라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미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 집은 내 집이야. 준혁이 재산은 내 아들 거였고 내 아들 재산은 내가 관리한 거야. 뭐가 잘못됐어? 강태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며 오미란을 마지막으로 봤죠. 법정에서 해. 다음 주 월요일에 고소장이 접수돼. 상속 서류 위조, 재산 횡령, 인감 도용, 거짓 신고까지 전부. 강태주가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미란이 강태주의 등 뒤에서 소리쳤죠. 내가 그 며느리한테 질 것 같아. 강태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죠. 오미란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두 팔로 쓸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거실 대리석 위에 흩어졌죠. 세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주워 담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도 잡혀가는 거야. 울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오미란이 전화기를 들어 조필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7번 울렸지만 조필성은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조필성이 받았죠. 왜? 조필성의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필성아, 회장이 다 알고 있어. 서류를 다 들고 왔어. 어떡해? 나도 내 갈 길 찾아야 해. 미란아, 이제부터는 각자 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미란이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 위로 오미란의 얼굴이 비쳤죠.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소파 위에 떨어졌습니다. 세라가 바닥에 앉은 채 오미란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뭐래? 오미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죠. 세라의 울음소리만 거실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더니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석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벚꽃이 법원 담장을 따라 피어 있었죠. 하윤이 시우를 안고 법원 정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벚꽃잎을 손으로 잡으려 팔을 뻗었죠. 최윤아가 서류 가방을 들고 하윤 옆에서 걸었습니다. 오늘 선고해요. 긴장하지 마세요. 하윤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강태주와 한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인석에 오미란, 조필성, 강세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오미라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조필성은 양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란 재산 횡령 및 서류 위조, 징역 8년. 오미란의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조필성, 서류 위조 및 재산 은닉, 징역 6년. 조필성이 양복 단추에서 손을 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죠. 강세라, 횡령 재산 수치 및 거짓 신고, 징역 2년. 세라가 피고인석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앞에 놓인 마이크에 눈물이 떨어졌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윤이 방청석에서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윤과 눈이 마주쳤죠. 오미란의 눈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하윤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미란이 먼저 고개를 돌렸죠. 법정 밖으로 나온 하윤이 계단 위에 섰습니다. 강태주가 뒤따라 나와 하윤 옆에 섰죠. 끝났어.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네가 해낸 거야. 내가 한 건 옆에서 도운 것뿐이야. 강태주가 시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우가 두 팔을 벌려 강태주에게 안기려 했죠. 강태주가 시우를 받아 안았습니다. 시우가 강태주의 볼을 작은 손으로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 녀석 무거워졌네. 최윤아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하윤 씨 상속포기 무효 판결도 확정됐고 횡령 재산 돌려받는 소송도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시우의 상속권도 확보됐습니다. 하윤이 최윤아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윤아가 하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윤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강태주가 시우를 안은 채 계단을 내려가며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밥 먹자. 시우한테 할아버지가 밥 사주는 거야. 하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강태주의 어깨 위에서 벚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죠. 벚꽃잎 한 장이 시우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1년 뒤 시우맘 서울 본사 사무실입니다. 역삼동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시우맘이 서초동 5층짜리 건물 한 층 전체를 쓰고 있었죠. 벽에 연매출 100억 돌파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 15명이 사무실 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둘러서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죠. 이서진이 케이크 한 조각을 들며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 씨 100억이에요. 1년 반 만에. 하윤이 케이크를 받아들며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미영이 딸을 무릎에 앉히고 웃고 있었고 김지혜가 전화기로 직원들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죠. 벽에는 시우맘 첫 번째 포대기 스케치가 액자에 넣어 걸려 있었습니다. 쪽방에서 볼펜으로 그렸던 그 삐뚤삐뚤한 스케치였죠. 이서진이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스케치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게 100억짜리 그림이었네요. 하윤이 액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하윤이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살이 된 시우가 창가 의자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시우가 색연필을 들어 하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하윤이 무릎을 꿇고 시우의 그림을 봤습니다. 동그란 원 안에 사람 2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죠. 색연필 선이 삐뚤삐뚤했지만 2 사람의 손은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그림을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우가 하윤의 무릎에 올라와 앉았죠.
하윤이 시우의 머리에 턱을 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지혜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시우맘 재단 설립 서류가 오늘 최종 승인 났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내달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은 재래시장 한부모 상인들로 해주세요. 김지혜가 수첩에 적으며 물었죠.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재단 이름이요. 하윤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우맘 재단이요. 그대로. 1시간 뒤 하윤은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우를 안고 시장 입구를 지나 분식집 앞에 섰죠. 박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볶다가 하윤을 보고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박순자가 시우를 보며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우가 이렇게 컸어. 이리 와, 이모가 안아줄게. 시우가 박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순자가 시우의 볼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며 웃었죠. 아가, 이모 기억나? 네가 이만할 때 엄마 등에 엎여서 군밤 냄새 맡으며 잠들었는데. 시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순자가 웃으며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하윤이 분식집 옆 드럼통 화덕이 있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화덕도 골판지 간판도 비닐 바람막이도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드럼통이 놓여있던 자리만 동그랗게 그을음 자국이 남아있었죠. 하윤이 그 자리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순자가 시우를 안은 채 하윤 옆으로 왔습니다. 그때 네가 여기서 군밤 볶으면서 울던 거 내가 다 봤어. 하윤이 고개를 돌려 박순자를 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떡볶이 안 가져다 줬으면 저 그날 저녁 굶었어요. 됐어. 그런 얘기하러 온 거 아니지. 하윤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박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우맘 재단 첫 번째 후원 대상이 이 시장이에요. 한부모 상인분들 자녀 돌봄 지원금이에요. 박순자가 봉투를 받아들고 하윤을 봤습니다. 박순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죠. 야, 너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주머니가 저한테 떡볶이 줄 때도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줬잖아요. 박순자가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됐어. 배고프지? 들어와. 떡볶이 먹고 가. 하윤이 웃으며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우가 박순자의 품에서 떡볶이 냄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박순자가 시우에게 떡 한 조각을 후후 불어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시우가 떡을 씹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분식집 창문 너머로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하윤이 군밤을 팔던 자리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죠. 그을음 자국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하윤이 떡볶이를 한 입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우가 하윤의 무릎에 올라와 앉았죠. 하윤이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았던 시우의 손이 하윤의 손가락 2개를 감쌀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영하 12도 국도변에서 군밤을 팔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등에는 갓난아기가 묶여 있었고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죠. 시댁은 그녀에게서 남편의 재산을, 이름을, 존재까지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군밤을 볶았고 바늘에 찔린 손가락으로 포대기를 만들었고 시우를 아는 팔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거창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아이에게 먹일 분유 한 통, 내일 아침 화덕에 넣을 밤 한 자루, 그 작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겁니다. 시장에서 떡볶이를 내밀었던 박순자 아주머니, 자릿세를 2달이나 기다려준 김도영 회장님,
삐뚤삐뚤한 스케치 한 장을 끝까지 들여다봐준 이서진 대표.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길 위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서 올라선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손을 맞잡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는 쓰러지지 않죠. 군밤 화덕 자리에 남은 그 으름 자국이 오늘 하윤과 시우가 걸어온 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